실다의 똑똑한 사람들 다시 2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 장편 동화 유해자 옮김 15. 시청의 종은 우리의 자부심이었다. 더구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그 종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을 더 이상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산 종을 몇 달 뒤에 다시 떼내야만 했던 것이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남자들은 돈을 감추었고 여자들은 보석을, 아이들은 장난감을 숨겼다. 적에게 귀중한 물건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시청의 종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종이 적의 소나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걸로 대포알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지요. 그런데 어디에 숨기죠?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어떤 사람은 종을 숲속에 감추자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땅에 파묻자고 했다. 그런데 대장 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을 호수에 빠뜨리는 겁니다. 실다가 위험해지더라도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평화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건져 올리면 돼요. 우리는 대장장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시청에서 종을 떼어내 호수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배에 싣고 노를 저어 호수 가운데로 나아갔다. 한참 동안 노를 저어 들어가자 수심이 제일 깊어 보이는 곳이 나왔다. 그곳에서 대장장이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종을 배 밖으로 던지려고 했다. 그 순간 지벤케즈가 급히 말했다. 잠깐,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종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죠? 벌써 준비해 두었소. 헤켈만 시장이 이렇게 말한 다음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그러고는 칼을 지벤케즈 코 밑에 바짝 대고 말했다. 이 칼로 종을 빠뜨린 곳에 표시를 해둘 거요. 베이 난간에 깊게 금을 그어 놓으면 돼요. 우리만 아는 표시지. 나중에 그걸 보고 종을 쉽게 찾아 끌어올릴 수 있을 거요. 현명한 생각이죠? 그 말을 듣자 지벤케즈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시장은 배 난간에 칼로 흠집을 냈다. 대장장이와 건강한 남자 2명이 배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 정확히 그 지점에다 종을 빠뜨렸다. 종은 첨벙 소리를 내며 호수 바닥에 가라앉았다. 배로 물이 튀어 우리는 흠뻑 젖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다. 값비싼 종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는데 그런 게 무슨 대수겠는가? 우리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적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일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온다던 적은 도대체 나타나지를 않았다. 우리가 날마다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래도 적이 실다에 쳐들어오기 위해 멀리 돌아서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적이 왜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실다 사람들이 특별히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어서 각별히 조심하느라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어찌되었건 다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숨겨둔 돈과 보석과 장난감들을 땅에서 파냈다. 이제는 시청의 종도 물속에 계속 숨겨둘 이유가 없어졌다. 우리는 배를 호수에 띄우고 힘차게 노를 저어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헤켈만 시장이 소리쳤다. 그만, 배를 멈춰요. 바로 여기가 종을 빠뜨린 데란 말이오. 뭐라고요? 벌써요? 둑에서 이렇게나 가까운데요? 자우어 브로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 봐요. 여기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그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우리는 장대로 바닥을 훑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걸려들지 않았다. 우리는 장대로 진흙 바닥을 구석구석 쑤셔댔지만 시청의 종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군요. 혹시 표시가 옆으로 밀린 걸까요?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면 큰 물살이 밀려와 종을 끌고 갔을지도 모르죠. 칼브펠이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대장장이가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목수인 크바스트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그에게 대답을 해줄 수 없었다.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며 호수 바닥 전체를 살펴보기로 했다. 꼬박 엿새 동안을 그렇게 했다. 이래째 되는 날 우리는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경우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지혜를 모아도 애꿎은 운명은 피할 수가 없군요. 헤켈만 시장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한 다음 그는 배의 난간에 있던 칼자국을 지워버렸다. 16. 실다 사람들에게 끔찍한 운명이 닥쳤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끔찍하다. 너무도 끔찍해서 우리는 종을 찾지 못해 화가 잔뜩 났던 일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시청의 종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헛수고가 되자 우리는 허탈감에 빠져 기운 없이 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지벤케즈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 좀 봐요. 이상한 게 기어오고 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거였다. 언뜻 보면 머리에 무시무시한 집게 2개가 나와 있어서 하늘 가재처럼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재치고는 몸통이 너무 컸다. 다리도 6개보다 많았다. 칼부펠이 발끝으로 살짝 건드리자 그것이 갑자기 뒤로 달아났다. 나는 그때 자세히 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놈 아주 이상하게 생겼네. 잡아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는걸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지요. 자우어브로트는 팔을 쭉 뻗어 그것을 잡더니 목젖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2 팔을 마구 휘저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우리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서서 잔뜩 겁을 먹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악마처럼 무지막지한 녀석이 자우어브로트의 엄지손가락을 꽉 문 채 도무지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우어브로트는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우리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자우어브로트는 그 무시무시한 것을 떼어낼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멀리 집어던졌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물가로 끌어낸 배에 툭 떨어지고 말았다. 순전히 우연이었다. 하지만 녀석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다. 배의 난간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쉽게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나쁜 놈, 감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자우어브로트가 씩씩대며 말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빨갛게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입에 넣은 채 소리쳤다. 더도대도 디다도다도. 뭐라고요? 헤켈만 시장이 물었다. 자우어브로트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더도대도 디다도다도. 손가락을 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식당 주인이 말했다. 자우어브로트가 손가락을 빼고는 분명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저놈을 당장 죽여야 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치해 줍시다. 실다의 시민을 괴롭힌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해요. 내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해요. 칼부펠이 목총을 돋우며 말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그때처럼 살기를 번뜩이며 어떤 것에 달려들었던 적이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시청종을 찾지 못한 화풀이를 그 못생긴 녀석에게 한 것이다. 죽이자, 매달자, 머리를 잘라버려, 아니 사지를 찢어버려. 모두 놈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 갖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창으로 찌르기, 밟기, 독약 뿌리기, 굶겨 죽이기, 불태우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한참 뒤에 자우어브로트가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물에 빠뜨려 죽입시다. 맞아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일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서 녀석을 처치합시다. 칼부펠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자우어브로트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다. 나중에 후회하기는 했지만 나도 그 심한 처벌에 찬성했다. 헤켈만 시장은 가느다란 갈대를 손에 잡더니 중간쯤을 기분 좋게 부러뜨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 이 악당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결정한 대로 이것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브펠이 막대 2개로 그것을 잡았다. 우리는 배에 올라 호수로 한참을 나아갔다. 헤켈만 시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칼브펠이 불쌍한 죄인을 물에 빠뜨렸다. 우리는 난간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다. 하늘 가재처럼 생긴 녀석이 버둥거리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우리는 차마 그것을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들어 얼른 호수 밖으로 나왔다. 너무 무서워. 정말 무서워. 지벤 캐즈가 말했다. 평소에 별로 민감한 성격이 아닌 칼브펠도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팠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는 그 말만 되풀이했다. 자우어 브로트는 멋쩍은 표정으로 엄지를 입에 물고 빨았다. 헤켈만 시장은 난감해하며 턱수염을 문질렀고, 크바스트는 우리 모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괴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치했지만 시청의 종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군요. 자우어 브로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17. 곤란한 상황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많은 돈을 주고 샀던 시청의 종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되는 바람에 또 한 번 많은 돈을 들여서 새 것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은단 말인가?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모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꼭 필요한 지출인지 3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도 나와 생각이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말을 이었다.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해 왔던 겁니다만 딱 잘라 말하자면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을 많이 주고 소금을 사 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 소금을 살 때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소금을 가져와 팔고 가는 장사꾼들은 우리한테서 받는 돈으로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시청종을 살 돈마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나도 소금을 살 때마다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사람이 설탕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사니까요. 혹시 우리한테 1년 내내 소금도 치지 않은 수프를 먹고 빵 반죽에도 소금을 넣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요?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식당 주인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헤켈만 시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다음 조용히 하라고 서너 번 말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시청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식당 주인은 말을 계속했다. 소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반박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귀리나 밀이나 보리 또는 옥수수는 안 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과 소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이 소리쳤다. 천만의 말씀, 곡식은 우리 손으로 심어서 거두지만 소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칼브펠이 말했다. 왜 못하는데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실다의 밭에서 곡식이 자라면 소금도 길러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하지요. 식당 주인이 말했다. 씨를 뿌려요? 그렇다면 헤켈만 시장이 말끝을 흐렸다. 네, 맞습니다.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돈 주고 사지 말고 우리 손으로 소금을 길러내자는 거지요. 게다가 우리가 쓰고 남은 것들은 다 먹어치울 수 없을 테니까 값을 많이 받고 팔아 부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모아 시청의 종을 사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른 종도 잔뜩 사다가 종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감격에 겨워 식당 주인의 말에 박수를 쳤다. 헤켈만 시장은 식당 주인을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실다 있는 소금이란 소금은 죄다 가지고 나와
밭에 뿌리기로 했다. 너도 나도 집에 있는 소금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나왔다. 물론 당분간은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나중에 소금을 거두어 들이면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투덜대지도 않고 그냥 먹었다. 그때가 되면 소금을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18. 우리 실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똑똑한 사냥꾼으로 살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한 번도 소금을 심어 본 적이 없었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척척 해냈다. 소금문 앞에 헤켈만 시장 소유의 넓은 땅이 있었다. 그는 그 땅을 기분 좋게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밭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쟁기로 땅을 갈고 큰 흙덩이를 손가락으로 잘게 부수었다. 그런 다음 헤켈만 시장이 일항에 소금을 뿌렸고 우리는 진지하게 지켜보았다. 며칠 동안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다. 언제 씨앗에서 싹이 나올까? 며칠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싹이 올라왔다. 우리는 감격에 겨워 신나게 식당 주인을 불렀다. 싹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심은 소금나무예요. 그렇지만 밭에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집박이, 참새, 까치와 다른 새들이 잔뜩 몰려온 것이다. 새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소금나무를 쪼아먹어 우리는 잔뜩 화가 났다. 우리는 돌을 집어 던지며 정신없이 새들을 쫓아냈다.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소금밭이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못된 회방꾼들로부터 우리 밭을 보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쪼아먹어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그럼 감시원을 한 사람 둡시다. 그 사람에게 낮에 밭에서 새 쫓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칼브펠이 말했다. 좋은 의견입니다. 자우어 브로트가 이렇게 말하고는 당번은 제비뽑기로 정해 돌아가면서 하자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이 밭을 지키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당번이 된 사람은 몸에 막대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돌팔매질할 것도 준비했다. 그것으로 그는 새를 쫓아냈고 가끔 나타나 밭을 휘저으려고 하는 토끼를 멀찌감치 보내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싹은 점점 크게 자라났다. 일찌감치 나온 것은 어느새 사람 종아리 높이까지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장장이가 소금밭을 지키는 당번이 되었다. 사실 그는 저녁이 될 때까지 밭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점심때쯤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달려나왔다. 어떤 사람은 실내화를 신은 채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 수염을 깎던 중이라서 얼굴이 비누로 범벅이 된 헤켈만 시장도 나왔다. 대장장이는 숨이 막혀 밭은 기침을 해대면서 띄엄띄엄 말했다. 소떼가 소금밭에 몰려와 소금나무를 마구 뜯어 먹는다는 거였다. 헤켈만 시장은 대장장이의 어깨를 움켜쥔 채 소리쳤다. 왜 소떼를 내쫓지 않고 이렇게 온 겁니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을 던져도 녀석들이 꼼짝도 하지 않던걸요? 막대기를 들어 때리라고요? 그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더 큰 손해가 날 겁니다. 왜요? 소들이 밭 한가운데 모여 있으니까요. 내가 그쪽으로 달려갔다면 소금나무를 더 많이 망가뜨렸을 테고 그러면 손해가 더 컸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대장장이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헤켈만 시장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밭을 발로 밟지 않고 소를 쫓아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그건 어려운 문제였다. 이번에도 크바스트가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가 자기 생각을 말하자 똑똑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한 번만 듣고도 대번에 알아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참나무로 만든 시청의 문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소금밭으로 가져갔다.
나와 칼브펠 그리고 크바스트와 다른 남자들 3명이 떼어낸 문을 어깨 위에 짊어졌다. 3명은 오른쪽에 나머지 3명은 왼쪽에 섰다. 대장장이가 그 위에 올라갔다. 우리 6사람은 그를 태운 채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우리는 밭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소를 내쫓아야만 했다. 대장장이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치며 달아나는 소들을 쫓았다. 어떤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기 때문에 대장장이는 소금나무를 하나도 밟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똑똑한 농사꾼들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다 해결해 낼 수 있군요. 헤켈만 시장이 밭 가장자리에 모여 있던 다른 사람들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다. 19. 소금나무는 우리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다. 엉덩이 높이까지 자라났을 무렵 어느 날 아침에 살펴보니 밤새 나무에서 이상하게 생긴 가느다란 뭔가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었다. 마치 줄에 빽빽하게 매달려 있는 초록색 구슬 같은 것이 밑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실다 사람들은 모두 흥분했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걸 보려고 달려나왔다. 식당 주인이 보란듯이 소리쳤다. 소금 열매가 나온 거예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는 것처럼 저기 작은 열매 속에 소금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워브로트는 소금이 익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금 더 기다려요. 곧 보게 될 겁니다.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시장은 소금이 다 익었는지 손수 살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소금나무에 손을 대더니 기겁을 하고 손을 뒤로 빼면서 소리쳤다. 아야! 무슨 일이에요? 지벤케스가 물었다. 저 줄기에 손을 댔더니 불에 댄 것처럼 손이 화끈거려요. 여기 물집 잡힌 거 보이죠? 헤켈만 시장이 소리쳤다. 깜짝 놀란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가만히 있었다. 늘 문제를 해결해 주던 크바스트만 상황을 이해하고 요점 정리를 해주었다. 큰일 났군. 줄기에 손만 대도 저렇게 화끈거리니 소금은 벌써 다 익었을 거야. 아니 익어도 너무 익었을 거야. 그러니 어서 수확을 서둘러야겠어요. 나를 포함한 실다 사람들은 낫을 가져오기 위해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헤켈만 시장이 우리를 말렸다. 소금나무를 낫으로 베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의 귀한 소금을 바닥에다 흘리고 싶은 겁니까? 보시다시피 열매가 너무 익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낫은 그냥 두고 대신 가위를 가져오십시오. 가위로 줄기를 하나씩 잘라낼 겁니다. 맨손으로요? 지벤케즈가 걱정스레 물었다. 하지만 헤켈만 시장은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갑이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지혜로운 헤켈만 시장이 장갑을 미리 준비한 것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했다. 모두들 장갑을 끼고 최대한 조심하며 가위질을 했다. 우리는 소금나무를 한 가지씩 붙잡아 잘라냈고 자른 것은 미리 천을 깔아놓은 곳에 가지런히 놓았다. 무척 힘들고 지루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소금도 없이 음식을 먹던 시절을 이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소금에 절인 오이, 소금을 넣어 만든 빵, 소금에 절인 고기 등 지난 몇 주일 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생각하며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점심때쯤 낯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소금밭에 불쑥 나타났다. 체크무늬 셔츠에 철모를 쓴 남자들이었다. 일행 가운데 대표로 보이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넓은 깃을 세운 양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하고 멋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직책이 높은 사람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어쨌든 그 남자가 내 쪽으로 다가와 물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소나무에서 소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소금나무? 그 남자가 되물었다. 네, 소금나무요. 나는 그에게 우리가 밭을 일구고 소금씨를 뿌렸다는 것과 새나 토끼, 소 따위가 씨앗을 파먹지 못하게 열심히 지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제는 뿌린 씨를 거두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손으로 허벅지를 때리며 웃다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소금나무? 세상에 이럴 수가. 당신들 혹시 눈이 먼 것 아니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요? 나는 그의 요란한 웃음소리에도 끄덕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야 당연히 우리가 키운 소금나무를 보고 있지요. 이건 쐐기풀이란 말이요. 그냥 평범한 쐐기풀. 그 사이에 사무엘 헤켈만, 자워브로트, 칼브펠, 대장장이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들 비를 쫄딱 맞은 강아지처럼 풀이 죽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여전히 웃고 있던 남편은 말에 박차를 가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함께 온 일행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멀찌감치 가 버리고 난 뒤에 우리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식당 주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 사람이 말한 건 순전히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지만 헤켈만은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글쎄, 난 모르겠군. 나와 같은 사람들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은 순순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쐐기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바로 보여줄게요. 그게 얼마나 많았다고요? 내가 가서 뜯어오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요. 식당 주인이 쐐기풀을 뜯어왔다. 우리는 그것을 소금나무와 꼼꼼하게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 그 낯선 남자가 한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훌륭한 지혜를 모아서 했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계속해서 소금도 없이 빵을 먹고 수프를 먹어야만 했다. 가을이 되어 소금 장수들이 다시 실다를 찾아왔을 때에야 그 긴 고난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헤켈만 시장이 씨를 뿌린 소금밭으로 어떻게 쐐기풀이 자라났는지는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20.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가장 쓸모있는 생각은 칼브펠이 내놓았다. 우리 신라의 성벽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건 여러분도 다 보았을 겁니다. 다른 데보다 호수문 위에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가져다 먹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껴 쓰는 알뜰한 우리니까 그렇게 잘 자란 풀을 그대로 썩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어서 가서 풀을 베어 우리가 먹읍시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얼른 집으로 가서 낫과 갈퀴를 가지고 호수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성벽이 너무 높고 위태로워 보여서 아무도 그 위를 오르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다. 먼저 버팀목을 만들어야 해.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활로 불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리자고 제안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칼브펠이 말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축한테 풀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축한테 풀을 뜯어 먹으라고 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식당 주인이 물었다. 시청에 있는 소를 이리로 데려오는 겁니다. 소의 목에 밧줄을 묶고 성벽 너머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면 소가 위로 올라가 먹어치울 거예요. 칼브펠이 말했다. 세상에, 소를 이용하자는 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요. 내가 미처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우리는 얼른 달려가 시소위에 소를 끌고 왔다. 그리고 튼튼하고 긴 밧줄로 소의 목을 묶었다. 다른 쪽 끝을 성벽 너머로 넘긴 다음 모두 그쪽으로 가서 밧줄을 잡아당겼다. 소가 몹시 무거워서 우리는 힘을 많이 써야만 했다. 한참 뒤에 시장이 나한테 성벽 너머로 가서 소가 위에 올라왔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시켰다. 나는 성벽을 돌아가서 소가 밧줄에 목이 묶인 채 혀를 길게 빼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 성벽 위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더 잡아당겨야 할 것 같았다. 내가 돌아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잡아당겨요, 여러분. 힘차게 잡아당겨요. 소가 풀이 먹고 싶은지 혀를 쑥 내밀고 있어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지만 그 짓을 끝도 없이 계속할 수는 없었다. 차츰 힘이 빠졌고 헤켈만 시장은 잠시 쉬면서 숨을 돌리자고 했다. 우리는 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다시 잡아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소가 그만 죽어버린 것이다. 소는 성벽 반대편에서 내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문을 몰라 그 주위에 가만히 서 있었다. 내려올 때 목이 부러진 것 같군. 헤켈만 시장이 말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내려주었는데. 크바스트가 말했다. 소가 갑자기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슬퍼하며 죽은 소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때 지벤케즈가 말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것보다는 소가 죽은 게 100번 낫지요.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소리치며 즐거워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죽은 소를 시내로 끌고 왔다. 그리고 시장 공터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냈다. 그러나 성벽 위에 있는 불은 더 이상 손대지 않았다. 너무 지나치게 알뜰살뜰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21. 나와 내 아내 마가렛은 이웃마을 친척집에 갔다. 유아 세례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올 때 친척이 달걀 한 바구니를 선물로 주었다. 우리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얼른 그것을 받아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달걀빵을 잔뜩 만들어 달라고 할 생각을 하니 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내가 그 말을 하자 아내는 몹시 흥분하며 말했다. 달걀빵을 만들어 먹자고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기에는 달걀이 너무 아까워요. 그럼 달걀 프라이를 해 먹읍시다. 안 돼요. 시장에 갖고 나가 팔 거예요. 60개나 되잖아요. 달걀 판 돈으로 암탉을 한 마리 살 거예요. 아내가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럼 그 암탉을 잡아먹읍시다. 그것도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낳아야지요. 아내가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생긴 달걀을 부쳐 먹읍시다. 아내는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춰선 다음 달걀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것들도 다 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닭을 더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닭이 2, 30마리 생기면 그때는 거위와 오리도 살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성탄절 대목에 오리 고기도 많이 팔고 오리털 이불도 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것으로 양도 몇 마리 사고요. 양에서도 털이 자라면 양털도 팔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염소랑 돼지랑 소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집도 많이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 많은 가축을 어디에다 기르겠어요? 물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집에 하인도 둬야겠어요. 그때쯤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게 정말 고마워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정신이 아찔해요. 미안하지만 잠시 앉아서 쉬어야겠어요. 앉아요. 달걀 바구니에만 앉지 말고 어서 앉아요. 아내도 내 옆 잔디밭에 앉았다. 달걀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계속 꿈을 꾸었다. 아내는 아름다운 옷과 값비싼 모피를 살 거라고 했다. 나는 실다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되어 폼을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값비싼 종을 새로 사서 시에 기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시청에 매달 종을 사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불행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던 것을 생각하자 긴 한숨이 나왔다. 이번에는 악마가 회방을 놓지 말아야 할 텐데
아내는 그런 나를 보고 비웃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나는 악마가 아주 영리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 썩게 했을지도 모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달걀은 다 신선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겉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내는 대답 대신 바구니 속에서 달걀을 하나 꺼내 깨뜨렸다. 그런 다음 냄새를 맡았다. 이게 그 증거예요. 우리 친척들이 썩은 달걀을 줄 리가 없잖아요. 여보, 그건 60개의 달걀 가운데 겨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59개의 달걀도 분명히 신선해요. 의심스러우면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내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다. 잠시 뒤 아내가 달걀들을 풀밭에 쏟았다. 우리는 하나씩 들고 차례로 깨뜨렸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서 단 한 개도 썩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으로 난 당신의 양심의 가책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한 거예요. 이제는 부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깨뜨린 달걀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바구니에 담았다. 60개를 모두 담은 다음 지푸라기로 잘 덮고 집으로 부지런히 갔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하며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나서야 일요일에만 꺼내 입는 내 고급 바지는 물론 아내의 치마와 앞치마도 온통 달걀 노른자로 범벅이 돼 버린 걸 알았다.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달걀 바구니에 뚜껑을 열어보았다. 세상에, 바구니 안에는 달걀 흰자와 노른자의 지푸라기가 서로 뒤엉켜 끈적끈적한 찌꺼기만 남아 있었다. 아, 여보, 우리가 너무 일찍 기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60개의 달걀 찌꺼기가 담긴 바구니를 우리만의 비밀 장소에다 숨기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기로 했다.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이 자리에서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22. 황제가 그 사이에 우리 실다 사람들이 다시 똑똑해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 우리가 정말 똑똑해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러분, 존경에 맞지 않는 황제님께서 앞으로 2주일 뒤에 이곳을 친히 방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시기 전에 2가지 과제를 내거셨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두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걸으면서 성문으로 나와 황제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둘째, 실다의 시장은 황제님에게 인사를 하고 황제님한테서 똑같은 말로 인사를 받은 다음 속담으로 동문서답을 할 줄 알고 멋진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이게 2가지 과제입니다. 그 소식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낼 생각을 했느냐고 신하에게 물었다. 신하가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당신들이 특별히 지혜롭다는 소문을 황제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2가지 과제를 잘 해결하면 황제께서 그 소문을 믿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신하는 그 말을 하고 가버렸다. 우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부러워했다. 그는 우리처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달랑 소식만 전해주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신라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다. 2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풀 수 있었다. 이번에도 크바스트가 좋은 꾀를 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해내서 우리가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걸으면서 황제를 맞이할 수 있었는지는 다음에 밝힐 것이다. 2번째 과제는 그런대로 쉬워 보였지만 생각보다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 원인은 내 장인 어른이기도 한 헤켈만 시장한테 있었다. 헤켈만 시장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내가 시인입니까? 나는 평생 동안 시라는 것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황제 인사에 속담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시를 읊는단 말입니까?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꾸 나한테 시를 지으라고 고집하면 차라리 실다 호수에 몸을 던지고 말 거요.
우리는 헤켈만 시장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헤켈만 시장은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다는 말만 했다. 그래서 그를 협박하기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실다의 시장이니 당연히 앞장서야지요. 그러자 시장이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다. 나는 벌써 오래전에 뽑힌 시장이요. 그러니 어서 다른 시장을 뽑아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될 거 아니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우리는 헤켈만 시장의 마음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후계자로 누구를 세울지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참 동안 옥신각신 하던 끝에 칼브펠이 좋은 제안을 했다. 여러분, 실다의 시장을 뽑는 선거를 모레 하기로 합시다. 그때까지 시장 선거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시를 쓰는 겁니다. 시장을 하려면 시를 쓸 줄 알아야 하니까 가장 멋진 시를 쓴 사람을 시장으로 뽑읍시다. 23. 시장 선거는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진 시를 쓰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를 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시를 쓰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나도 한번 실다의 시장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솔직한 심정이기도 했고 다혈질적인 헤켈만의 피를 이어받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까닭이기도 했다. 기왕 우리 집안에서 해오던 직책이니까 당신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가진 노력을 다해봤지만 도무지 시가 떠오르지 않았다. 선거 하루 전날 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 뜯어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를 한 편이라도 썼어요? 아내가 한밤중에 물었다. 내가 못했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 혼자 힘으로 못하겠으면 우리 함께 해봐요. 안 그러면 절대로 실다의 시장이 될 수 없을 테니.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아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선거일을 알리는 암탉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간신히 시 하나를 써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를 써낸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는 그 시를 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실다의 시장이 되면 나한테 모피 목도리를 하나 사준다고 약속해줘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내가 시를 읊었다. 나는 그것을 달달 외운 다음 아내에게 계속 다시 들려주어야 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그 다음에는 세수할 때,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시를 읊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은 마가렛. 저는 시인이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아름다운 시였다. 그 시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마의 장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다르게 펼쳐졌다. 시청에 나갔더니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실다의 시장이 되고 싶은 소망을 안고 모여들었다. 분명히 그들도 부인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다. 아무튼 나는 나 자신에게 행운을 빌었다. 우리는 순서를 정했다. 나는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르는 행운을 얻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은 다음 큰 소리로 시를 읊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은 마가렛. 저는 시인이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침을 꼴깍 삼키고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았지만 또 그 대목에서 말문이 막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세 번째 시도를 했다. 나는 더 작아진 목소리로 조심조심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은 마가렛. 저는 시인이지요. 여러분이 듣다시피. 나는 당황한 채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멋진 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되겠다는 꿈은 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지벤케즈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도 마지막 구절에서 말을 채 잊지 못하다가 간신히 마무리했다. 그래도 그의 시는 간결하고 좋게 느껴졌다. 나는 멋진 재단사. 날이면 날마다 옷을 꿰매요. 그 다음은 목수 크바스트 차례였다.
그는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소리쳤다. 나는 최고의 목수. 어느 누구도 나처럼 멋진 집을 못 지어. 희한하게도 시를 읊는 사람마다 맨 마지막 구절에서 말문이 막혔다. 전부 다 그랬다. 우렁찬 목소리로 나선 대장장이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나를 최고의 대장장이라고 하지요. 날마다 망치를 힘차게 휘둘러요. 칼부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정육점에서 일해요. 힘이 세고 튼튼하지요. 재미있는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자우어브로트는 이렇게 읊었다. 나는 빵을 굽는 자우어브로트. 시를 쓰는 것은 아주 쉬워. 그날 들었던 시들을 다 외우지 못해서 6편만 소개하고자 한다. 나머지 12편도 거의 비슷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쓴 것보다 조금 더 긴 시를 들었다. 그 시는 돼지를 치는 요나단 비더보스트가 썼다. 그는 평소에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앞으로는 그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요나단 비더보스트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말했다. 실다에 있는 돼지들은 다 나를 알아요. 순놈이든 암놈. 그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말을 잠시 끊고는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술병을 꺼내 술을 한 모금 벌컥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거침없이 시를 읊조렸다. 실다에 있는 돼지들은 나를 다 알아요. 순놈이든 암놈이든 나는 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네. 그것은 나의 진심. 모두 내 말을 믿어주기를. 그래서 나 강력하게 주장하리. 나에게 던지는 한 표, 진정한 표가 될 표. 우리는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비더보스트를 늘 무시해왔다. 그런데 시를 쓰는 재주만 놓고 보자면 그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가 거칠기는 하지만 내용은 아주 좋았어요. 더구나 다른 시들보다 길이가 훨씬 더 길었어요. 따라서 그 시를 지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요나단 비더보스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는 바이요. 사무엘 헤켈만 시장이 돼지치는 일을 하던 비더보스트에게 열쇠 꾸러미와 시의 도장을 넘겨주었다. 그것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장인의 임무는 끝났다. 장인은 그렇게 해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조용히 집안에 앉아 새끼 꼬는 일을 하며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갔다. 우리 소 시민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 시장 노릇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다. 24. 새로 임명된 시장은 직책에 걸맞게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는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다듬고 수염을 깔끔하게 깎았다. 그런 다음 목욕탕으로 갔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자네가 벌써 목욕탕을 찾을 때가 되었나?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크리스마스? 지금부터는 틈나는 대로 들를 거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존칭을 붙여서 말하시오. 비더보스트 시장이 말했다. 언제부터 돼지치기한테 존칭을 붙여서 말해야 했지? 목욕탕 주인이 물었다. 요나단 비더보스트가 엄한 표정으로 쏘아보았다. 지금 난 돼지치기로 여기에 온 게 아니오. 실다의 시장으로 온 거란 말이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목욕탕 주인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다가 잠시 뒤 비더보스트 시장에게 100배 사죄했다. 비더보스트 시장은 기분 좋은 얼굴로 목욕탕 주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용서하리다. 내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니오? 앞으로는 허튼 장난은 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러므십시오. 목욕탕 주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를 대표하는 분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알고 있소. 실다의 돼지들도 잘 다뤄왔으니 황제도 아무 문제 없이 맞이할 거요. 어서 불이나 지피고 물을 데워주시오. 그리고 큰 수건을 하나 준비해 주시오. 실다의 시장인 내가 어찌 목욕탕 바닥에 그냥 앉을 수 있겠소? 목욕탕에는 벌써 10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나는 시장에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곧장 돌아갈 수 없어서 그곳에 가 있었다. 일단 목욕탕에서 편안하게
쉬고 집에 갈 생각이었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들어서자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했고 그는 우리의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평상시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늘 하던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서로 물을 튀기고 웃으며 즐겁게 놀았다. 비더보스트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바른 자세를 하고 사우나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긴 채 딱 한마디만 했다. 실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말하시오.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을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많은 생각을 해야 하오. 우리는 그가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시켰다.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할 말이 있으면 마치 고백성사를 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목욕탕 주인은 까치발로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건네주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목욕탕 주인이 비더버스트 시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그가 눈을 살며시 뜨고 쳐다보자 목욕탕 주인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요. 혹시 등은 미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만. 비더버스트 시장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쓱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동안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느라 그렇게 사소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소. 그건 주인장이 알아서 할 일이오. 그러자 주인이 비더버스트 시장의 등을 열심히 밀어주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나와 같이 있던 칼부펠은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세상에 깊은 사색에 빠져 있어서 몰랐다니 정말 대단해. 25. 나는 새로 뽑힌 비더보스트 시장과 툭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오간 말들을 당연히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선거 다음날 함께 크레벤켈로 갔다. 그는 볼 일이 있다며 갔고 나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무턱대고 집을 나선 참이었다. 이웃 마을 크레빈켈은 실다에서 산을 넘어가면 있었다. 가는 길에 비더보스트 시장은 볼 일이 무엇인지 내게 자세히 말해 주었다. 아내한테 줄 목도리를 사야 해요. 아내가 시 쓰는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선물을 꼭 해줘야 해요. 뭐라고요? 시장님도 그 시를 직접 쓴 게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다. 그래요. 7분의 6은 아내가 썼다는 것을 인정해요. 나는 시 같은 건 못 써요. 그가 거리낌 없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실다의 명예가 아슬아슬해질 게 아니요. 황제가 무섭지 않나요? 시도 못 쓰면서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흥분하지 말아요. 그때도 아내가 시를 써줄 테니까. 그렇지만 황제 앞에 섰을 때는 아내도 도와주지 못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더버스트 시장이 빙긋 웃었다. 걱정 말아요. 그까지 시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없을 테니. 나는 벌써 오래전에 아내가 써 놓은 시를 달달 외우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황제가 무슨 말로 인사를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아니면 황제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할 건지 미리 들어둔 거라도 있나요? 미리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리해서 그런 것쯤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요? 내가 실다의 시장이고 당신이 황제가 되는 거요. 난 고작 시청 서기밖에 안 되는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거요. 당신이 황제라고 치고 여기 돌 위에 앉아보시오. 이 돌이 당신이 타고 온 말이 되는 거요. 그럼 내가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걸어서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당신이 끽 소리를 내기도 전에 내가 끽 소리를 낸다고요? 황제가 말할 때 끽 하는 소리부터 내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황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모자를 벗어들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요. 안녕하십니까 황제 폐하? 그런 다음에는 당신이 나한테 대답해야지. 내가? 당신이 아니라 황제가 말이오. 황제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약 당신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소? 안녕하세요 서기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비더보스트 시장이 말했다. 나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고요?
당신 참 답답한 사람이구먼.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나냐고 내가 말한 거요. 그게 속담을 이용한 동문서답이 아니고 뭐겠소? 그제야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바위에서 내려와 비더보스트 시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실다의 명예는 분명히 지켜질 겁니다. 자, 건배합시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술병을 따서 한 모금 벌컥 마시고는 내게 건네주었다. 내가 그것을 고맙게 받아 마시는 것을 보고 그가 말했다. 자, 그럼 이제 그만 크레빈켈로 갑시다. 아내에게 줄 모피 목도리를 사기 위해. 26. 나쁜 사람들은 고약한 짓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높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장난을 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당했다. 크레빈켈에 도착하자 비더보스트 시장이 문지기에게 물었다. 고급 모피를 만드는 모피공은 어디에 있소? 고급 모피라고요? 그렇소. 고급 모피 말이오.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크게 소리칠 거요. 나는 새로 뽑힌 실다의 시장이란 말이오. 문지기가 깜짝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실다의 시장님이시라면 저기 저쪽으로 쭉 가서 골목길을 돌아가시면 모시기 씨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지기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집을 가르쳐 주었는지 미리 알았다면 고맙다는 인사는 분명히 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머시기 씨를 찾아갔다. 우리는 그의 작업장이 빵집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지기 씨가 당신을 추천해서 이렇게 찾아왔소. 비더보스트 시장이 말했다. 난 빵은 만들지만 모피는 만들지 않는데요. 특별히 주문하신다면 하나쯤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비더보스트 시장이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다. 특별히 주문을 하라고? 실다의 시장인 내가 말이요? 뭐라고쇼? 실다의 시장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지요. 저기 저쪽으로 가시면 이러이러한 기술자를 만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빵집 주인이 말했다. 그가 가르쳐준 곳은 꽤 멀었다.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곳은 대장간이었다. 대장장이는 우리를 구두장이에게 보냈다. 구두장이는 안경 만드는 사람한테 우리를 보냈고 안경 만드는 사람은 우리를 목수에게 보냈고 목수는 통 만드는 사람에게 통 만드는 사람은 정육점에 정육점 주인은 맥주집에 맥주집 주인은 솔 만드는 사람에게 솔 만드는 사람은 장의사에게 장의사는 박피공에게 우리를 보냈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박피공의 집에서 나올 때 시장이 말했다. 크레빈켈 사람들이 우리를 놀린 거야. 하루 종일 우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며 고생을 시키고 있잖아. 나는 한숨이 나왔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실다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모피를 살 이유가 없어요. 빌더보스트 시장이 처량한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어? 5년 반쯤? 그럼 여자에 대해 잘 알고 있겠군. 모피 목도리를 사 가지 않으면 나는 집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어요. 실다의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도 말이오. 그렇지만 크렘빈켈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하지요? 내가 답답해하며 말했다.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거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우리가 함정을 만드는 거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박피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릇을 만드는 곳이었다. 뭐라고요? 시장이 깜짝 놀란 척을 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비누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비누 공장을 찾는다고 했더니 여기를 찾아가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비더보스트 시장이 착각했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요. 시장이 큰 소리로 말하며 내 발을 콱 밟았다. 나는 비누 공장을 찾는단 말이오. 실다의 시장으로 다시 한번 묻겠소? 혹시 비누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그릇 만드는 사람이 간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기 교회 뒤에 세 번째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요. 그릇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조용히 물었다. 시장님, 왜 갑자기 비누 공장을 찾으시는 겁니까? 모피 목도리를 산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비누 공장에서요? 그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요. 그러니 내가 솔직하게 모피 공장을 찾는다고 말하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요.
하지만 내가 비누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계속 묻다 보면 누군가 내게 모피 공장으로 가보라고 말할지도 모르잖소.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비누 공장을 찾는다는 말에 사람들이 서너 번쯤 다른 곳으로 우리를 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모피 공장에 갈 수 있었다. 물론 고급 모피를 만드는 곳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모피를 팔았다. 비더보스트 시장은 모피 목도리를 샀고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왔다. 크레빈켈의 성문에는 아침에 봤던 고약한 문지기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우리가 오는 것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우리는 그를 보고 비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웃고 싶으면 얼마든지 웃으라고. 우리 실다 사람들은 허튼 수작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